이 아들이 효도하겠다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주셔야죠. 아들놈이 제 눈앞에서 탐욕스러운 눈을 번들거렸습니다. 입꼬리엔 기름기 가득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 옆에선 며느리라는 것이 제 팔을 꽉 붙잡고 역겨운 교태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도장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긴 지옥을 견뎌왔는지 그 기억들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싸늘하게 얼어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정신병원에 쳐넣으려던 것도 효도였느냐? 순간 사무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말을 더듬는 그 순간 옆에 있던 며느리가 비웃음을 터뜨리며 나서더군요. 그래서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증거라도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오만함이 철철 넘쳤습니다. 이제 와서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어요, 어머님. 이제 어머니 집 아니니까.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제 심장에 대모처럼 밝혔던 바로 그 오만한 한마디였죠.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집 등기부등본 떼어봤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이름 석자로 되어 있는 내 집이다. 제 한마디에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굳어버렸죠.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아들놈은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다시피 제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죠.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엄마, 아들이잖아. 저는 제 다리에 매달린 그 더러운 손을 벌레를 떼어내듯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나는 이제 내 엄마가 아니야.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몇 달간 제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짐승들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제부터 이 모든 비극과 제 처절했던 복수의 시작점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사연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순, 올해 나이 68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었죠. 시장 좌판에서 반찬을 팔아 아들, 딸을 키워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제 인생 그 자체가 시장 좌판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낡은 리어카를 끌고 시장으로 향했죠. 겨울이면 손이 얼어 갈라지고 여름이면 뙤약볕에 피부가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모든 것이 녹아내렸으니까요. 제 사전에 나는 없었습니다. 오직 새끼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이 제 삶의 이유이자 기쁨이었죠. 밥 한 숟가락 더 먹이려 제 밥그릇은 늘 비어 있었고 새 옷 한 벌 사입히려 제 옷은 늘 기워 입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달려오니 어느덧 자식들은 모두 결혼의 둥지를 떠났습니다. 떠나보내고 나니 텅 빈 집에 저 혼자만 남았더군요. 달아빠진 무릎과 낡은 빌라, 전세금 2억 원만이 제 곁에 남았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더는 가게에 나갈 수 없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저를 모시겠다고 나섰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제 고생 그만하고 편히 사시라고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평생 쌓인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낡은 빌라 창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자식 농사 정말 잘 지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날 아들 녀석의 손을 잡고 새 아파트로 들어서던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스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복도 끝에서부터 환하게 빛이 밀려왔죠.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햇빛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며느리는 버서발로 뛰어나와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아들은 제 등 뒤에서 낡은 이민 가방을 받아들었죠. 엄마,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 이 아들이 다 해줄게. 평생 우리 때문에 고생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꽃길만 걷게 해드릴게. 응. 아들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평생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죠. 눈앞이 흐려지며 아들의 얼굴이 번져 보였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효자로구나. 내가 자식 농사는 참 잘 지었구나.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주름진 손으로 연신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이 찾아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눈부신 햇살 아래 얼마나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지 그때의 저는 정말 까맣게 몰랐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게 가장 햇볕이 잘 드는 안방을 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낡은 옷가지를 옷장에 차곡차곡 정리하며 연신 살갑게 말을 걸었죠. 어머니, 짐이 이게 다세요? 평생 고생만 하시고 이제 저희랑 같이 살면서 예쁜 옷도 사 입으시고 좋은 구경도 많이 다녀요. 싹싹하고 상냥한 며느리의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가방 맨 아래쪽에 넣어두었던 작은 손가방을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번뜩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먹잇감을 발견한 짐승의 눈빛과도 같았죠. 며느리는 제 손에 들린 손가방을 보며 능청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뭐예요? 중요한 거라도 들어있나 봐요. 아, 이거. 그냥 통장이랑 도장 넣어둔 게 전부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과장된 몸짓으로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나 어머니, 그런 중요한 걸 그렇게 아무데나 두시면 어떡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요. 잃어버리시면 큰일 나요. 제가요, 어머니. 제 금고에다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까요? 네. 며느리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제 손을 꽉 쥔 그 소나기의 힘은 어딘가 서늘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쨍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죠. 아닐 거야. 나를 걱정해서 하는 소리겠지. 내가 너무 늙어서 의심만 많아졌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며느리의 손을 슬며시 빼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내 물건은 내가 챙겨야지. 신경 써줘서 고맙다, 아가. 제 거절에 며느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보지 못한 척 돌아섰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며느리의 시선은 칼날처럼 차갑고 또 차가웠습니다. 아들 내외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생 자식들 밥해 먹이는 게 일이었던 저는 모처럼 솜씨를 발휘해 저녁상을 차렸죠. 손주 녀석이 좋아하는 고기 완자부터 아들이 좋아하는 시래기 된장찌개까지 모처럼 부엌에 서니 신이 났습니다.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았을 때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얼마만인가. 내 손으로 내 자식 밥상을 차리는 게 식탁에 둘러앉아 막 숟가락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가 조금 짜네요. 며느리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더군요. 손주 녀석도 제 눈치를 보며 숟가락질을 멈췄습니다. 그 아이의 떨리는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랬나? 내가 오랜만에 해서 손맛을 잃었나 보구나. 그런가 봐요. 며느리는 숟가락을 툭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나이 들면 입맛이 변하신다더니 이제 어머니 음식은 저희 입맛에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어요. 며느리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날카로웠습니다. 제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손맛을 대놓고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저는 상처받은 마음을 애써 감추며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내 엄마 편 좀 들어다오. 제발. 간절한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지만 아들은 제 시선을 피한 채 밥그릇에 고개만 처박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꾸역꾸역 밥을 입안으로 밀어 넣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그 침묵이 며느리의 날 선말보다 100배는 더 아프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 이제 이 집 부엌은 내 자리가 아니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서걱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밥 한 그릇을 다 비우지 못했습니다. 부엌을 빼앗긴 저는 거실, 소파가 유일한 숨쉴 공간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아들 내외가 퇴근하기 전까지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였죠. 텔레비전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제겐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날도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핸드백을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휴, 힘들어 죽겠네. 그러고는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텔레비전 보고 계세요? 재미있는 거에서. 저는 괜히 죄 지은 사람처럼 말을 더듬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옆에 털썩 주저앉더니 보란듯이 손으로 소파를 툭툭 털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퇴근하고 오면 좀 편하게 쉬고 싶어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계시면 먼지도 날리고 좀 그렇잖아요. 안방에 작은 텔레비전이라도 하나 놔드려야 하나.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내가 먼지 날리는 짐짝이란 말이구나.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손에 쥔 리모컨만 꽉 쥐었죠. 손바닥 안에서 플라스틱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때마침 퇴근하고 들어온 아들이 그 광경을 보았지만 아들은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욕실로 직행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리모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탁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 집에서 제 존재가 지워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자 등 뒤로 며느리가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창밖에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넓고 환했던 아들의 집에서 제가 기댈 곳은 이제 침대 모서리 한 뼘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꼭 필요한 용무가 아니면 숨죽여 지냈죠. 며칠 뒤 아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 아들은 제 앞에 서류를 탁 펼쳐놓았습니다. 빼곡하게 쓰인 글씨와 복잡한 도표들, 평생 시장에서 장사만 하고 살았던 제 눈에는 외계어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 내 사업 계획서야. 내가 지금 추진하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게 대박이야. 성공만 하면 돈방석에 앉는 거라고. 아들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목소리는 흥분으로 살짝 떨리고 있었죠. 저는 불길한 예감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 그 전세금 2억 원 있잖아. 그거 그냥 은행에 썩히지 말고 나한테 투자 좀 해줘. 응? 내가 딱 3년. 아니, 2년 안에 2배 아니 3배로 불려서 돌려줄게. 내가 어떤 아들인데 엄마 돈 떼먹겠어? 순간 제 머릿속에서 쿵하고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핀잔과 눈치, 거실에서의 소외감.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를 모셔온 이유가 결국 이 돈 때문이었구나. 나를 위한 꽃길이 아니라 자기 사업을 위한 돈길이 필요했던 것이구나. 문득 아주 오래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동전을 세던 제 손. 얼어터진 손가락 사이로 떨어지는 100원짜리 동전들. 그 동전 하나하나가 이 자식의 밥값이었고 학원비였고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식이 제 앞에서 그 피 같은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귓가에서 웅웅거렸고 그가 내민 사업계획서의 글자들이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아들은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 피 같은 돈을 노리는 번들거리는 눈빛의 낯선 사내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마주한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평생 자식 앞에서 져주기만 했던 엄마라는 이름의 족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죠. 저는 제 손을 잡고 있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차가워진 제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안 된다. 엄마.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돈은 안 돼. 절대로 안 된다. 아니 엄마,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이건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투자라니까. 엄마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달아 빠진 무릎이 삐걱거렸지만 지금은 그런 고통 따위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책임? 내 마누라 눈치 보느라 밥 한 숟가락 편히 못 먹게 하는 게 책임이냐? 거실 소파에도 못 앉게 하는 게 책임이냐고. 그 돈, 내 전세금 2억 원은 내 사업 미천이 아니야. 이 늙은 어미가 평생 허리 휘어가며 모은 내 마지막 목숨값이다. 제 고함에 아들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죠. 며느리가 삿대질을 하며 들어오더군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아들이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목숨값이라니요? 말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언제부터 엿듣고 있었는지 며느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언제 눈치를 줬다고 그러세요? 어머니 모셔온다고 저희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갚으세요? 희생? 희생이라. 결국 이 돈 보고 나를 들인 게 아니더냐? 어머니, 아들의 절규와 며느리의 악다구니가 방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그 두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죠. 내 자식과 그 자식의 아내가 저를 잡아먹기 위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사냥하려는 늑대들의 소굴이었죠. 대체 가족이란 게 제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날의 싸움 이후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밥 먹으라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제가 방에서 나오면 보란 듯이 자기들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며칠 동안 찬물에 밥을 말아 꾸역꾸역 삼키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제 방문을 노크도 없이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더군요. 어머니, 잠깐 이것 좀 보세요. 며느리는 제 눈앞에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화려한 건물 사진과 함께 황혼의 파라다이스, 최고급 실버타운 같은 글자들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영문을 몰라 쳐다보자 며느리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요즘 새로 생긴 최고급 요양원이래요. 시설도 호텔급이고 식사도 뷔페식으로 나온다더라고요. 어머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랑 이렇게 싸우면서 불편하게 사시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데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는 게 훨씬 행복하실 것 같아서요. 요양원, 그 단어가 제 귀에 대모처럼 밝혔습니다. 숨이 턱 막혔죠. 돈을 안 내놓겠다고 하니 이제는 저를 내다 버리겠다는 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보란듯이 핸드폰 화면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보세요. 물리치료실도 있고 노래교실도 있고 친구분들 사귀기도 좋겠네. 저희가 불효자라서 어머니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어머니 행복을 위해서. 그만해라. 제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싹 말라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만하라고 했다. 제 눈빛에 담긴 살기를 읽었는지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걸려있던 위선적인 미소가 싹 가시고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 어린 표정이 드러났죠. 어머니 좋을 대로 하세요. 대신 이 집에서 저희 눈치 보면서 사실 생각은 마세요. 며느리는 잠시 멈췄다가 칼날 같은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 집, 이제 어머니 집 아니니까. 며느리는 핸드폰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콱 닫히는 문소리가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자식에게 버려진다는 공포가 거대한 파도처럼 저를 덮쳐왔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뒤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야. 문 좀 열어봐. 마지막 남은 한 조각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혹시나. 그래도 내 아들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 마누라를 혼내주러 온 것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왜 왔느냐? 엄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아까 집사람이 한 말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따뜻한 위로를 기대했던 제 귀에 날카로운 현실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야. 사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엄마, 우리랑 같이 사는 거 서로 힘든 일이잖아. 그 요양원 정말 괜찮은 곳이야. 엄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엄마를 위한 거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은 손을 놓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 아들이, 내 속으로 낳은 내 새끼가 저를 내다 버릴 계획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척, 저를 위하는 척하며 저를 귀찮은 짐덩어리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문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엄마,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썩 꺼져. 제 비명에 가까운 고함에 문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모았던 눈물을 다 쏟아내는 것처럼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눈물이 마를 무렵 제 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싸우기로. 다음 날 새벽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내외가 잠든 사이 저는 마치 도둑처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도어락 버튼을 누르는 삑삑 소리가 귓전을 때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달아빠진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집에 1시간이라도 더 있는 것보다는 이 고통이 나았으니까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어느새 동네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갔죠. 모두들 바쁜 걸음으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도 자기 생활이 있는데 이 늙은 엄마가 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에 날려온 전단지 한 장이 제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법률 상담 무료, 가족 간 재산 분쟁, 노후 권리 보호, 그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맨 아래 적힌 전화번호를 한참 동안 응시했죠. 이건 혹시 하늘이 주신 기회일까? 저는 핸드폰을 꺼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정민법무법인입니다. 중년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전화기 너머로 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눈물과 함께, 분노와 함께, 모든 것을. 1시간 뒤, 저는 정민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 사무장이라고 소개한 그 남자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더군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오 사무장은 안경을 벗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제 고통을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오 사무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모님, 아드님이 최근에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온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에 아들 방을 지나가다 책상 위에 노란 봉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민법무법인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잠깐만요. 오 사무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름이 정민법무법인입니다. 혹시 그 봉투 아직 집에 있을까요?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본 뒤로 아들이 치운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 사무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드님이 성년후견 제도를 알아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년후견? 저는 그게 뭔지 몰라 되물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신적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재산을 가족이 대신 관리할 수 있게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내 돈을 가로채려는 거란 말입니까? 오 사무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그 봉투 안에 관련 서류나 상담 내역이 있다면 그게 바로 증거가 됩니다.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오 사무장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서류를 확보하면 저희가 아드님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 사무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서류를 가져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혹시 사모님께서 집에 들어가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키면
그렇다면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네, 저는 깜짝 놀라 오 사무장을 쳐다봤습니다. 사모님께서 열쇠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아드님 부부가 외출한 사이에 제가 들어가서 서류를 확보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법 아닙니까? 오 사무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 지금은 증거를 확보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야 사모님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비밀번호는 1, 2, 3, 4입니다. 이틀 뒤 오 사무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성공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뭘 찾으셨습니까? 오 사무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관련 상담 내역, 사모님의 정신건강 상태 진단을 위한 병원 섭외 메모, 그리고 재산 목록까지 전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제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게 정말이었습니다. 오 사무장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드님을 직접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 사무장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드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사모님의 돈이죠. 그럼 그 돈을 줄 것처럼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대신 계약서를 쓰자고 하세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대로 된 서류를 작성하자고요. 그러면 아들이 오겠습니까? 당연히 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은 함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오 사무장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사모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실 수 있으십니까? 아드님이 무릎 꿇고 빌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의 모욕과 배신을 떠올렸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계하는 투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떨리게, 최대한 나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아, 나다, 엄마다. 뭐 하려고 전화했어요?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다. 내 말이 맞아. 엄마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 요양원에 가는 게 나을 것 같구나.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내 말대로 요양원 가겠다. 가야지, 가고 말고. 그러니 그 전세금, 너 가져라. 내 사업 자금에 보태 쓰거라. 그 말을 하는 순간 전화기 너머 아들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탐욕스러운 늑대가 미끼를 물기 직전 거친 숨을 몰아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으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대신 나중에 딴소리 안 나오게 계약서는 제대로 쓰자꾸나. 내일이라도 당장 만나서 깔끔하게 도장 찍고 끝내자. 진심이야, 엄마. 그럼 진심이지. 내가 자식 이겨서 뭐 하겠니? 다 늙은 내가 이제 힘도 없다. 제 처절한 연기에 아들은 의심을 완전히 거두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한껏 들뜨는 것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알았어, 엄마. 역시 우리 엄마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장소랑 시간은 내가 정해서 다시 전화할게. 엄마, 정말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라는 단어가 칼날이 되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깍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는 소리와 함께 제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눈물은 흔적도 없이 말랐고 차가운 냉소만이 입가에 번졌죠. 옆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오 사무장이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대단하십니다. 여우주연상 감이십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이제 시작일세. 저놈들이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올 시간이야.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날 장소는 뜻밖에도 오 사무장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아들은 혹시 모를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법무사 사무실을 고른 듯했죠. 모든 것이 제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저는 오 사무장 사무실의 작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 사무장은 제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오 사무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 내외가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희색이 만연했습니다. 마치 복권이라도 당첨된 사람들처럼 보였죠.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에서 가장 살가운 목소리로 제 팔짱을 꼈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역겨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연기를 이어가야 했으니까요. 아들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류 가방에서 노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툭 올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 괜히 복잡하게 할 거 없이 내가 다 알아서 준비해왔어. 엄마는 그냥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아들이 꺼내놓은 서류의 제목은 투자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선명하게 밝힌 두 글자, 증여계약서. 돌려주겠다는 말조차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완전히 날로 먹을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노모를 연기했습니다. 증여? 투자가 아니고. 제 질문에 아들은 피식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에이, 엄마. 가족끼리 투자는 무슨 투자야. 그냥 아들이 효도한다 생각하고 주시는 거지. 안 그래, 여보? 그럼요, 아버. 아니, 어머님. 저희가 나중에 다 효도로 갚을게요. 호호호. 며느리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역겨움에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죠. 아들은 제 앞에 계약서를 펼쳐놓고 인주와 도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펜뚜껑을 여는 딸깍 소리와 함께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엄마, 그럼 여기 이름 쓰시고 도장 찍으면 돼. 얼른 찍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응. 저는 말없이 도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들 내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이제 곧 2억 원이라는 거금이 자기들 손에 들어온다는 기대감에 두 사람의 입꼬리는 귀에 걸려 있었죠.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도장을 인주에 꾹 눌렀습니다. 붉은 인주가 도장에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위로 도장을 가져가는 바로 그 순간 사무실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오 사무장이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아들 내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죠. 누구세요? 아들이 경계하며 묻자 오 사무장은 대답 대신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차르르륵 수십 장의 종이가 테이블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펼쳐졌습니다. 그 종이들의 맨 위에는 아들의 눈에도 익숙한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대한글로벌 채무불이행 및 가압류 현황. 그것을 본 아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뭔데 남의 회사 서류를.
아들이 버럭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오 사무장은 그보다 더 싸늘한 목소리로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앉으시죠, 김진수 씨. 아직 보여드릴 게 많이 남아서. 오 사무장은 아들을 노려보며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의 서랍에서 나왔던 정민법무법인의 봉투였죠. 이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봉투를 본 아들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오 사무장은 마지막 확인 사살을 위해 아들의 필체가 담긴 메모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 어머니 정신건강 상태 소견서 발급 문의, 사업이 부도 직전인 아들이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 한 정황. 이게 바로 당신들이 말하는 효도의 실체입니까? 그 말이 사무실을 울리는 순간 아들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헉,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죠.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자기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커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뇌가 멈추고 심장이 얼어붙는 그 찰나의 정적.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도장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내 아들을 벌레만도 못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놈들이 감히 누구 돈을 넘봐. 제 차가운 목소리에 아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굳어있던 몸이 풀리며 털썩 소리를 내며 의자에 주저앉았죠. 그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고개를 도리질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아니야. 엄마 오해야. 이건 내가 설명할 수 있어. 그때 오 사무장이 법전의 한 페이지를 읽어내리듯 냉혹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김진수 씨, 당신의 행위는 어머니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려 한 명백한 사기, 미수에 해당합니다. 또한 어머니를 정신질환자로 몰아 재산을 처분하려 한 행위는 존속학대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 증거들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부양 의무 위반을 근거로 과거에 증여했던 모든 재산의 반환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사기 미수, 존속학대, 재산 반환 청구, 법률 용어들이 망치가 되어 아들 내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며느리는 흐흑하는 소리를 내며 입술을 깨물었고 아들은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오 사무장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죠.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기어오다시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 응, 나 엄마 아들이잖아. 아들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의 눈물에 약했던 저였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다리에 매달린 아들의 손을 벌레를 떼어내듯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단호하고 가장 위험 있는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엄마가 아니다. 그리고 그 집, 등기부등본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 명의로 된 내 집이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 제 선언에 아들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죠. 자신이 걷어찬 동아줄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매달 유일한 밧줄이었음을 깨달은 자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오 사무장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집 안으로 들어섰죠. 아들 내외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은 채 옷가지들을 닥치는 대로 여행 가방에 쑤셔 넣고 있었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증오에 찬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 집
저희가 피땀 흘려 꾸민 집이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방으로 들어가 가장 큰 여행 가방을 꺼내 거실로 던졌습니다. 쿵!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에 며느리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30분 주겠다. 내 놈들 물건 하나도 남김없이 가지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제 싸늘한 목소리에 넋을 놓고 서 있던 아들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 기세로 악을 썼죠. 어머니, 진짜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네, 우릴 길바닥에 나앉으려는 거냐고요? 내가 엄마 아들이잖아. 어게 아들한테 이래. 닥쳐라. 제 한마디에 아들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요양원에 쳐넣으려 했을 때, 내 놈이 내 목숨값을 날로 먹으려 했을 때, 그때 이미 내 놈은 내 아들이 아니었다. 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절망적인 표정으로 허겁지겁 짐을 챙길 뿐이었죠. 30분 뒤 2개의 커다란 여행 가방이 현관문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그 가방들을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가. 두 사람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힘없이 현관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등 뒤에서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금쇠를 돌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철컥. 그 소리는 제 인생의 오랜 악연을 끊어내는 소리였습니다. 문 밖에서 며느리의 악다구니와 아들의 절규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두 사람이 여행 가방을 끌며 초라하게 멀어져 가는 모습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집, 내 공간에서 마침내 완벽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 이 선택이 정말 최선이었을까요? 아들 내외를 내쫓은 후 저는 며칠 동안 그 집에 혼자 머물렀습니다. 집 곳곳에 남은 그들의 흔적을 지우고 제 손때 묻은 물건들을 정리했죠. 하지만 그 집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숨 막혔습니다. 더 이상 이 집은 제게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기억이 담긴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오 사무장에게 연락해 집을 처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오 사무장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사모님, 혹시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오 사무장은 마치 자기 일처럼 신이 나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라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지은 임대 아파트인데 보증금도 저렴하고 월세는 제 형편에 맞춰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문턱이 없고 화장실과 복도 곳곳에 안전 손잡이가 달려 있어 저처럼 무릎이 좋지 않은 노인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오 사무장의 도움으로 저는 새로 입주할 집을 보러 갔습니다. 작지만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깨끗한 새 아파트였죠. 현관문을 열자 따스한 햇빛이 복도를 타고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문턱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매끈한 바닥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문턱 없는 현관. 얼마나 사소한 것입니까? 하지만 그 사소함이 제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걸려 넘어질 걱정 없이,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이 집을 드나들 수 있다는 것. 저는 현관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떠세요, 사모님? 마음에 드세요? 오 사무장의 물음에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 눈물은 서러움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가져보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온전한 내 공간. 그것이 주는 벅찬 해방감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네, 아주 좋아. 여기서 새로 시작해야지. 내 인생. 그렇게 저는 평생의 굴레였던 낡은 빌라와 아들의 집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보금자리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제 손에 남은 것은 두둑한 통장과 그보다 더 값진 완벽한 자유였습니다. 새로운 집에 정착한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으며 하루하루 건강을 되찾고 있었죠. 오전에는 복지관 물리치료실에서 시원하게 뭉친 어깨를 풀고 점심에는 경로식당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밥을 먹습니다. 어머, 정순 언니. 이 목도리 색깔 좀 봐. 너무 곱다. 호호. 이게 코랄 핑크라는 색깔이라나 봐. 우리 막내 손녀 주려고 뜨는 중이야. 언니는 손재주도 좋아. 나는 코 하나만 빼먹어도 다 풀어버리는데. 왁자지껄한 웃음소리 속에서 뜨개질 바늘이 경쾌하게 부딪힙니다. 사각사각. 털실이 한 코 한 코 엮여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가듯 제 인생도 그렇게 새로운 무늬를 짜나가고 있습니다. 아들 내외의 기억은 흉터처럼 남아 있었지만 더는 제 삶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우편함에 낯선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지만 저는 그 삐뚤삐뚤한 글씨체가 누구의 것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담담하게 그 마지막을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가위로 봉투를 잘라냈습니다. 사각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저를 향한 참회나 반성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하소연과 변명만이 빼곡했죠. 어머니 잘 지내시는지요? 저희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쫓겨난 뒤로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셨어도 저희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머니 때문에 귀하게 자란 지혜가 매일 밤 울면서 저를 들들 볶습니다. 이러다 우리 가정 다 깨지게 생겼어요. 다 늙은 어머니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전부 망가졌습니다. 저는 아무런 감정 없이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았죠.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문단에서 저는 실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재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딱 1,000만 원. 마지막으로 1,0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 돈만 있으면 저희도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돈 많으시잖아요. 제발 아들인 저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는 돈 많으시잖아요. 비식,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짐승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피를 빨아먹을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헛웃음이 멈추자 깊은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편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구겨진 종이 위로 제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갓 태어나 제 품에 안겼던 피덩이 같던 모습.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앳된 목소리. 제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걷던 작은 아이. 그 기억들 위로 탐욕에 번들거리던 낯선 사내의 얼굴과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흘리던 비굴한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잉크가 번지며 아들의 글씨가 희미하게 흩어졌습니다. 이 눈물은 아들을 향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다 우리 모자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 하는 허망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라면 맹목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어리석었던 과거의 나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아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편지를 잘게 찢어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었고
불에 태워 재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를 반듯하게 접어 낡은 자개장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 서랍은 제가 평생 간직해온 빛바랜 앨범들과 낡은 일기장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죠. 저는 서랍을 닫으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래, 이 또한 내 인생의 일부였지. 좋았던 기억, 끔찍했던 기억,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도, 과거를 부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제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새로운 삶이 저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단 한 번도 그 서랍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하루는 과거의 악몽이 아닌 현재의 소소한 행복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조심스럽게 아들 소식을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정순 언니, 아드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럴 때면 저는 그저 창밖의 파란 하늘을 보며 웃어 보일 뿐입니다. 더 이상 밉지도 그립지도 않습니다. 그저 제 인생에 더는 없는 사람, 그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제게 묻습니다. 자식을 용서했느냐고. 저는 아직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압니다. 용서는 신의 몫이고 심판은 법의 몫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인 제가 할 일은 그저 오늘 하루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뿐이라는 것을요. 그것이 바로 저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지옥 같았던 과거에 대한 가장 완벽한 복수일 테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아무도 저를 깨우지 않았지만 저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하늘하늘 춤을 췄죠. 저는 작은 부엌에서 혼자 아침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 후라이를 부치고 김치를 곁들였습니다. 누구도 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었죠.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웃음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자라고, 누군가는 늙어갑니다. 그 흐름 속에서 저도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저 박정순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오늘 저희 사연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식에게 배신당한 노모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만의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실 겁니다. 그럼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